먼저 이제 부가가치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금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소득, 창출한 어떤 소득에 상관없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창출했을 때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많이 창출했든 또는 적자가 났든 또는 흑자가 났든 간에 그런 어떤 적자의 흑자, 그와 같은 어떤 소득에 영향 없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창출하면 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탁기를 만드는 제조사가 있습니다. 이 제조사가 11만 원에 만들었던 물건을 유통사로 넘겼습니다. 자, 11만 원에 넘겼으니까 10만 원의 판매 금액에다가 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유통사는 11만 원에 매입을 했던 그 세탁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33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물론 33만 원에는 30만 원의 판매 가격과 3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11만 원, 부가세를 제외하고 10만 원의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율 10%를 적용해서 만 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제조사가요. 자, 이제 유통사로 넘어왔습니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만 원만큼의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결국 30만만큼의 어떤 그 판매 가격, 판매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로부터 10만 원만큼의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하고서 물건을 매입해 왔기 때문에 이 유통사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창출한 어떤 부가가치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만 되겠죠. 따라서 이 20만 원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이 20만 원만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유통사 입장에서 보면 자, 30만 원만큼의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3만 원만큼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거고요. 또한 이미 기존에 물건을 사올 때 10만 원에 추가해서 만 원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더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통사 입장에서는 3만 원에다가 만 원을 차감한 2만 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제조사가 납부하는 10만 원, 유통사로부터 받은 거죠. 유통사가 납부해야 될 순수한 부가가치세 22만 원, 3만 원에서 만 원을 차감한 금액, 만 원, 2만 원 합산한 3만 원은 궁극적으로 보면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는 33만 원의 가격에 물건을 사왔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단계별로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도 있는 그런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의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느냐? 과세 대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두 번째, 재화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동주택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재활용품을 외부 업자에게 제공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재활용품은 결국 이제 폐지가 되겠죠. 폐지 같은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같이 받아서 공동주택에서는 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개기 설치입니다. 용역.
그 장소를 제공함에 따라서 별도로 발생하는 용역인데요. 이와 같은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납세 의무자. 자,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세 의무를 갖느냐,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사업자입니다. 결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다시 말해서 돈을 받는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공동주택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마치 이제 정말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를 의미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자의 의미는 법에서는요, 영리 행위를 하든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든 간에 그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오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 당연히 사업자입니다. 공동주택, 비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세기간, 납부기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법인세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제1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크게 보면 1기와 2기로 구분이 되는데, 다만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각의 과세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눠서 3개월, 분기별로 나눠서 앞에 있는 3개월을 예정신고, 그리고 뒤에 있는 3개월을 사실상 이제 확정신고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다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 신고 납부를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2개지만 신고 납부해야 되는 기간은 총 4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인 거고요. 납부기한은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 다시 말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기 확정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25일 이내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2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납세지. 자, 세금이 결정이 됐어요.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과세 방식입니다. 과세 방식은 무슨 말이냐면 세법에서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고납부 방식.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에 반해서 부가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다 계산을 해서 고지서 형태로 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가과세 방식은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아오는 방식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일부 다른 어떤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주민세 균등분, 법인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죠. 그것은 고지서가 날아와서 그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 등록.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 특히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다들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일반 사항을 끝내고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결국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저 납부세액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계산 구조를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은요. 매입 가액을 합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아니죠. 그냥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상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과세표준,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 계산서를 받든 영수증을 받든 아니면 증빙을 받지 않았든 간에 아무튼 공급 가액에다가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상에 세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 계산서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계산서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세법에서는 법정 증빙 서류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가진 증빙 서류를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금 계산서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를 썼으면 일단 거래가 상당히 투명한 거죠. 그 다음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격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그냥 받았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표의 의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표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